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라는 고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 규제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미국에서 백악관이 직접 이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이 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네. 크립토 씬에서 굉장히 환영을 했던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행정 명령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법이고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바로 프레임워크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6가지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6가지 과제 가운데 제가 눈길이 가는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2가지가. 네, 하나는 금융 안정성 강화. 이 크립토 세계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 금융권에 대한 영향이 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프레임워크 자체에 뭐가 들어갔냐면 테라 루나 사태로 6천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런 표현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표현이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가 있어요. 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불법 금융 퇴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법 금융 퇴치해야죠. 근데 불법 금융하면 이른바 이제 크립토 쪽에서 좀 떠오르는 분야가 있나요, 혹시? 뭐 디파이? 네, 맞습니다. 이 디파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디파이가 물론 탈중앙화 금융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의 대안금융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네.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재무부가 내년 2월까지 디파이의 금융 불안전성과 불법 금융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시장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혁신이 아니라 규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혁신의 싹을 자르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2월에 뭔가 디파이 관련된 또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돼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크립토 시장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 출연자분들 무려 2분입니다. 스튜디오를 꽉 메워주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예. 아마 2배 더 재밌는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루트 컴퍼니의 이장우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연합 인포맥스의 정효준 PM님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꽉 찬 시장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저희 방송이 한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행사에 대한 홍보나 기업 홍보로 비칠 수도 있으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또 이제 코인 투자를 추천하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가상자산 업계가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오해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이게 바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예요. 예. UDC라고 하는데 업비트 디벨로퍼 컨퍼런스. 앞서 오진석 앵커가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업비트는 빼고요.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부분에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개발자들이 지금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네. 그 개발자들이 노력하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인 이제 투자자분들보다는 업계 관계자분들이 많이 모인 맞아요. 행사였다 보니까 네. 굉장히 깊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난 3년간은 오프라인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오프라인에 열린 행사였는데 그래서 정말 사실 저도 다녀왔거든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정말 성황리에 행사가 개최가 됐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2분도 이제 행사에 다녀오셨다라고 하는데
업계 관계자니까 당연히 네. UDC 다녀오신 건가요? 왜 다녀오신 건가요? 예. 특히 업계는 이 컨퍼런스들이 종종 또 자주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도. 근데 그런 컨퍼런스 가는 이유는 이제 가장 큰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캐치하기 위함인데 그 캐치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그런 스피커들의 세션들을 들음으로 인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주제들이 요즘 관심이 있구나, 뜨고 있구나. 또 하나는 거기 가면 그동안 못 만났던 수많은 이제 업계 관계자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만나서만이 얘기하면서 캐치할 수 있는 트렌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좀 다녀온 것 같아요, 저는. 네. 정유준 PM님은 이제 연합인포맥 소속이신데 취재차 다녀오셨습니까? 예, 뭐 취재차 다녀온 것도 있었지만요. 예, 일단은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맞아요.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진행이 돼서 그렇죠. 정말 현장에서 그 얘기를 생생하게 듣고 싶었던 것도 좀 있었고, 예, 물론 그것보다도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잖아요. 블록체인을 직접 만지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다른 컨퍼런스보다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한 3,000명 정도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한 3년 만에 현장 오프라인 행사 해보시니까 굉장히 북적였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사람이 많았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그 행사 시작 한 1시간 전부터 가서 좀 앞자리에 자리를 잡아놓고 그래서 1년에 모범생이네. 한 3년 정도의 자리를 잡고 사진이랑 영상을 찍고 이제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고자 그렇게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행사 열리기 전에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이제 KBW라고 해서 코리안 블록체인 뉴컷도 오프라인에 있었고 이 행사 다음에 또 10월 달에 이제 BWB라고 해서 블록체인 부산 블록체인 뉴컷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조금 풀리면서 이제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특히 UDC 같은 경우는 이제 18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렇게 되어 왔어요. 매년도 뭐 한해는 온라인, 한 오프라인. 근데 이제 특히 작년에 이제 온라인 하고 올해 오프라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거기는 부산이라서 한번 참여를 하면 락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 거의 이제 하루 종일 또 이틀 내내 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도 나눌 수 있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산시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오신 그런 세 분이 되겠습니다. 컨벤션 산업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네.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행사가 쭉 열리고 있는데 이번 행사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개발자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2022년에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날은 테크, 둘째 날은 트렌드여서 첫째 날 보면은 굉장히 테키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 IT스러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함께 공유할 좀 재미있는 프로젝트나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나요? 저는 이제 UDC를 하면 떠오르는 게 제품이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는 컨퍼런스로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행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좋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에서 확장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거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들을 어떤 기술의 어떤 진보 사항들을 내보이는 게 첫째 날 행사에서 테크적인 면에서 우리가 폴리곤이나 뭐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플랫폼들을 소개하는 시간들 많이 가졌었고요. 두 번째 날은 이제 트렌드였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이 다음 이 크립토 윈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이 크립토 윈터를 이겨낼 수 있는 다음 이 주제는 뭘까라는 게 두 번째 날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세션을 가장 많이 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메타버스 게이밍이라는 세션이 가장 많았어요. 웹3라는 세션이랑 그리고 이제 뭐 NFT, DAO 세션들이 좀 비슷한 비중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어떤 트렌드들은 이 확장성들 좀 기반으로 해서 일부 좀 해결을 했거든요. 이제 메타버스하고 게이밍 분야에서 뭔가 다음에 큰 트렌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 좀 행사에서는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장훈 대표께서 이제 행사의 개요라든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3열에서 열심히 관람하고 오신 정유준 PM님 사실 뭐 행사라고 하면은 이런 컨퍼런스는 누가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발언을 쏟아내느냐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의 주목이 대상이 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날에는 이제 테키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이제 이제 뭐 시스템상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명령어들이 수행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폴리곤이라든지 솔라나 그다음에 뭐 카르다노 이렇게 말씀해 나왔었고, 주셨던 거.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헬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헬륨이요. 헬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시총 한 70이 정도 되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IoT 저희가 흔히 알고 사물 인터넷의
핫스팟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핫스팟으로 채굴을 하는. 예, 그래서 개인이 집에 이제 그 로라웬이라고 해서 그 롱레인지 와이드 어레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뭐 도시와 도시와는 연결하는 그런 좀 중장거리 안테나 핫스팟을 이제 좀 설치만 해두면 알아서 예. 코인이 채굴이 되는 신기하네요. 예, 그런 헬륨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저희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는 많은 장비라든지 운용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안테나만 이제 설치를 해두면은 알아서 코인이 채굴이 되는 예, 그런 좀 이점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환경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이제 산호세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컨소시엄에서 안테나를 많이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저소득층을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 저도 이 안테나를 사려고 조금 알아봤었거든요. 바켓 마이너 300이라고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국내에 호환되는 실제 국내에 쓸 수 있는. 예, 한 475달러인가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트랜잭션이라고 그 많은 통신이 이루어져야지만 채굴이 예, 많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에는 많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채산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예, 채산성이 좀 떨어져서 주문 그 오더북까지 넣었다가 예, 버튼은 안 예, 다시 누르고. 캔슬을 눌렀던. 다시 끄고. 예, 근데 그게 또 이제 원래 메인넷을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솔라나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다고 해요. 네,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IoT 기술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개발 인력과 메인넷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인력 이게 양분돼 있었는데 자신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오히려 메인넷은 솔라나 쪽으로 이제 그 두고 그다음에 서브체인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IoT 기술 쪽 개발로 개발 인력을 몰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더 우리가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안 되냐면 우리는 그 굳이 분산해가지고 각자 이른바 이 통신을 이른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둘의 향약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모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화된 라인이 너무 잘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약간 저개발 국가 쪽에 통신의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아마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대안 통신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국내에는 이게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느낀 건 뭐냐면 저 참가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해외에서는 엄청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나온 프로젝트가 국내는 되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는 이미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필요를 잘 못 느껴요.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자신이 지금 처한 위치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대하는 약간 감도가 다르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셨는데 이장우 대표가 보시기에 이번에는 이제 뭐 헬륨 얘기하셨는데 좀 신박했다 이런 프로젝트 있었습니까? 저는 뭐 신박한 프로젝트 딱 와닿진 않았는데요. 그 기존에 우리가 그 현재 가장 핫한 프로젝트들이 뭐 폴리곤, 맞아요. 뭐 솔라나, 그리고 또 한국에는 카르다노의 어떤 고민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어떤 이제 다음 주제들을 가지고 나왔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UDC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실시간 질문들을 바로 띄워서 이제 그 스피커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예를 들면 폴리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특히 이더리움이 이제 POS로 되면서 굉장히 성능이 이제 올라가는 구조가 됐을 때 이더리움 POS가 됐는데 폴리곤이 계속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레이어 1 프로젝트잖아요. 이더리움과 같은 계속 메인넷이 퍼지는 거죠. 올해. 이런 거 나왔는데 솔라나 왜 계속 퍼지죠? 왜 계속 멈추죠?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퍼진다는 게 멈춘다. 네, 맞아요.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네,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생태계가 왜 이렇게 좁죠? 왜 카르다노 생태계는 이렇게 확대 넓혀지지 않죠? 뭐 이런 질문도 많았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또 어떤 또 대답하고 이런 것들에 좀 관심 가졌던 연사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 질문들이 많이 약간 나왔네요.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지분 증명 전화를 통해서 확장성 문제를 개선하겠다. 쉽게 말해서 빠르고 싸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거 전에 그 이더리움이 이렇게 약간 비싸고 느리니까 우리가 요 레이어 2라고 해서 이더리움 체인이 있고 그 위에다가 체인을 얹어가지고 이 레이어 2에서 거래만 처리를 하게 되면 싸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나온 게 폴리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더리움이 느리고 비싸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더리움 자체가 싸고 빨라지면 도대체 폴리곤의 쓰임새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답을 뭐라고 한 건가요? 거기서는 사실 이제 청취자들 듣기에는 그 명쾌한 답변은 아니었는데요. 맥락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폴리곤이 지향을 하는 거는
본인들이 말한 매스 어답션은 10억 명의 유저들인데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POS로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처리하기 힘들 거다. 여전히 본인들이 10억 명의 유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확장성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네, 이런 형태의 답변이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명쾌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나온 질문이 아까 솔라나가 퍼졌다라는 네.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썼잖아요. 사실상 올 들어서만 8번인가 네, 8번 중단됐습니다. 체인이 다시 중단되는 하면 서버 다운이 8번이 된 거예요. 네, 네. 블록체인인데 블록이 끊기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아이고. 8번이나 있었는데 이곳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걸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실 명쾌하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문제 별로 없었다.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터에 대한 어떤 멀티플 밸리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좀 내놓았고요. 근데 거기 정확한 의미는 저도 파악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한 부분인데 네네. 명확한 이게 솔루션이다 이런 것까지는 좀 못 느꼈던. 조금 네, 아쉬운.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 솔라나가 이제 좀 여러 번 이제 장애가 네. 났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 뭐 회사 자체에서도 이 솔라나를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그 네트워킹 행사 때 그 개발자분이랑 이 솔라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오. 그래서 그 모 개발자분이 얘기를 하시기에는 그들의 이제 러스트 언어,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포킹한 체인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아이덴티티는 존중을 한다. 근데 이더리움이 왜 지금 안정적이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동안 이더리움도 굉장히 많은 에러가 났었고 또 하드포크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체인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솔라나는 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예, 이것도 보면 약간 솔루션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냥 노력들을 이제 네, 설명하는 그래서 것 뭐 같긴 솔라나 하네요. 재단에서도 그 질의응답을 했던 게 뭐 해커톤을 뭐 이번에 많이 하면서 좀 자체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추구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좀 베어마켓이다 보니까 그 트랜잭션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전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저는 두고 봐야 되지 그런 않나.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UDC도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2018년도부터 이제 이 확장성 개선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플랫폼들을 계속 소개해오고 기술들을 소개해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거의 좀 많이 존재감 사라진 프로젝트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탈중앙성이라는 뭔가 범접하기 힘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역할을 띠잖아요. 나머지 레이어 2부터 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떤 좋은 기술들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확장성, 더 빠른 속도, 더 낮은 수수 이런 것들을 지향한단 말이죠. 이 부분들은 되게 많이 대체 가능한 요소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프로젝트들이 보이거든요. 이들보다 더 나은 확장성, 이들보다 더 낮은 수수료. 그래서 폴리곤하고 솔라나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경쟁자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 솔라나 관련돼서 저도 개발자분한테 물어봤더니 개발자들이 사실 솔라나를 약간 좋아하는 경향이 저는 느껴졌어요. 본인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장통이다.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나왔던 프로젝트가 사실 한국 커뮤니티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바로 네. 카르다노였거든요. 네. 근데 카르다노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보안이 좋고 뭐 다 체인 뭐 건강은 다 좋은데 도대체 그 위에서 생태계가 얼마나 구축이 됐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네. 너무 느리다라는 네, 맞아요. 건데 그에 대한 혹시 질문이나 이것도 답변 있었나요? 거기 답변은 네네. 되게 약간 모호했어요. 늦더라도 제대로 가겠다. 빠를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맞습니다. 거의 뭐 근데- 만물상 같은 답변을 근데 카르다노의 내놓고 있는데 약간 카르다노의 어떤 뭐 하나의 컨셉이고 지향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느리지만 뭐 어떤 기술들을 막 마술이 학술지에 게재하고 그런 것들 증명받아가면서 우리는 꾸준히 이렇게 어떤 기술의 높음을 증명하면서 가겠다. 뭐 약간 제대로 가겠다. 뭐 이런 게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하스켈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이게 장벽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개발자 분들 사이에서도 장벽이 있어서.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어 할 때도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새로운 언어들을 이렇게 배우려면 되게 어려운 거죠.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솔리디티 기반들이 더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고 한데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하스켈이라는 언어도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개발자들이 많이 확대가 돼야 생태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어려운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언어 자체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방금 나왔던 이야기 중에 솔라나와 이제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 두 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각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희 보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폴리곤은 이더리움이 결국 이 생태계를 다 장악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에 많은 유저들이 몰리면은 이더리움 혼자서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좀 분담해서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백업 중에 제일 잘하는 블록체인이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싸움을 하는 게 최근에도 레이어 2 전쟁이라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폴리곤이 가장 좀 투자를 많이 받은 체인 중에 하나고. 솔라나는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계속 거라. 이더리움 내가 잡겠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좋아요. 네. 아, 이쪽은 백업이고 여기는 계속 거라고. 네, 그래서 이더리움 형님 하는 체인이고 이더리움 너 내가 잡겠다 하는 이 솔라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아주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이제 솔라나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2.0 필요 없다라는 단어에 좀 자극적이긴 해요.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더리움의 최근 업그레이드를 디스하는 건지 참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디스라고 하기보다는 이더리움은 이번에 머지를 통해서 확장성 개선을 했잖아요. 가스비를 줄이고 또 이제 뭐 TPS를 올렸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솔라나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 확장성 개선을 자체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좀 보여지고요. 뭐 근데 저희도 이제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솔라나가 좀 약간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전 세션에는 또 이전 뭐에서는 디파이 쪽에 뭐 치중을 하겠다. 근데 또 이번에는 또 NFT 쪽에 뭐 치중을 하고 최근에 또 모바일 산업 쪽으로 뭐 사과폰을 만들고 또 자체 OS를 구축을 핸드폰도 하고. 만들어요? 네. 어이구. 네, 핸드폰 만들고 OS 만들고 자체 앱마켓 구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헬륨 그 거기랑도 예. 이제 뭔가 이제 그 맺어가지고 이 모바일 산업 쪽을 자기가 다 먹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솔라나는 약간 좀 더 트렌디한 쪽에 많이 움직이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현장에서는. 이게 폴리곤과 그 솔라나를 최근에 이제 괜찮은 비유를 하나 들었었는데 그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고속도로를 까는 거고요. 솔라나도 하나의 새로운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같은 레벨로.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고속도로를 위해서 이제 버스 전용 차선들을 만드는 거죠.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는 이렇게 좀 비유하면은 보조적인 역할로. 약간 두 개의 컨셉을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모바일도 얘기하셨는데 이 매스 어답션이 되려면 결국은 이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약간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사과폰이라고 하는 이 핸드폰 출시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니라 뭐 미국, 유럽이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내년쯤에 미국과 유럽에 내년 초쯤에 먼저 출시 예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블록체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에도 관심 분명히 있을 텐데 블록체인 관련 폰이 나왔을 때 반응이 썩 그리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도 그래요. 네. 폴리곤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폴리곤의 뭐 장점을 뭐 각자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는 뭐 굉장히 확장성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유저라든지 개발자 경험이 굉장히 좋은 편이다. 또 모듈화도 좋다. 이렇게 장점을 스스로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고를 치는 편이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은 좀 짚어볼까요? 폴리곤의 단점은 저는 그 프로젝트 내에서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요. 그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되게 경쟁자들이 되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모델이긴 하죠. 확장성의 어떤 개선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까 왜 우리가 그 유저들이 질문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 POC가 됐을 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폴리곤의 존재 의의가 뭐냐? 저는 더 나은 확장성이 하나가 있긴 하겠지만 또 하나는 그들은 이제 충분히 이 사업 개발 역량들이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최근에 보면은 뭐 스타벅스 로열티 프로그램 또 그 폴리곤 기반에서 진행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들을 바로 자기의 어떤 뭐 클라이언트 이 생태 흡수하는 이 사업 능력이 강하니까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별도의 메인넷으로 가도 충분히 되지 않는 게 선택 옵션 중에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만약에 확장성이 느리다면 그들이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을 하겠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월등히 빨라지고 한다면 뭐 별도의 메인넷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폴리곤의 미래는 그 사업적 역량을 가지고 큰 기업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생태계를 가장 빨리 확장하는 그 역량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들고요. 단점은 이제 뭐 그 확장성 개선이기 때문에 계속 경쟁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앱토스나 수이나 우리 아직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스타트하는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술 측면에서는 경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면요, 좋은 기술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대중 친화적으로 해서 메인 기술이 되진 않거든요. 많이 나온 얘기가 VHS와
베타 테이프잖아요. 예전에 예, 이게 소니의 베타 표준 테이프이 경쟁. 표준 경쟁을 했을 때 예.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소니 베타 테이프 훨씬 더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확보한 VHS가 미국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VHS가 표준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폴리곤이 갖고 있는 한계도 뭔가 경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장점이라고 보면 이미 너무 많은 대기업들과의 사업, 그렇죠. 거의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다 이렇게 네. 맺고 있어요. 네. 그러면 표준이 어디가 될 것이냐를 봤을 때 그렇죠. 폴리곤 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하는 최근에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타벅스지만 곧 지난 돌아가면 디즈니. 디즈니도 인스타그램도 폴리곤 기반으로 음. 알고 있거든요. 네. 자신감이 디즈니도 있는 있고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사업 역량은 사실 기술보다 폴리곤의 장점은 사업 역량에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엔 대중성이 맞습니다. 문제니까 네. 확장성이 바로 곧 대중성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정 PM님은 이제 이틀간 부산에 머물면서 다녀오셨는데 행사가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네.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일반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오셨던 것 같고 좀 차별점이 있었습니까? UDC 이번에 행사가? 저는 뭐 그 컨퍼런스 내용도 좀 뭐 알찼던 것도 있겠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 그 네트워킹 행사 때 그 좀 금융에서도 많이 기존 금융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네. 상대적으로 메인넷이 좀 덜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온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게 이번에 뭐 밸리데이터 분도 좀 만났었고 예, 그 검증은 그 POS 체인을 이제 검증해주는 그런 분도 만났었고 또 개발자 진짜 블록체인을 이제 메인넷을 개발하시는 분도 만나서 그 현장의 얘기도 듣고 개발을 했는데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넘겨줬더니 6개월 뒤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더라. 네? 뭐 이런 예, 이게 러그풀 같은 사례도 와. 실제로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그거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아, 정말 문제가 되는 것도 직접 좀 경험을 하고 오셨는데 이장호 대표는 현장에서 좀 이번 UDC는 어땠다 이런 뭐 평가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뭐 절대적으로 평가하자면 훌륭했고요. 좀 더 이제 개선한다면 너무 이제 로컬 중심의 행사로 되는 경향도 있어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참석한 사람들이 업계 관계자들, 뭐 국내에 있는 사람들 중심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컨퍼런스 행사장을 가면 정말 글로벌에서 모두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우리가 경쟁을 하잖아요. 네. 많이 모이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개선이 된다면 한국의 개발자들이 해외에 있는 개발자들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8월에도 네. KBW에서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있었고 네. 비들 아시아 해가지고 네. 또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제 행사가 막 열리면 뭐 일각에서는 한때는 이 시장이 좋았을 때는 네. 뭐 강남에 있는 클럽이 다 이미 예약이 찼대더라. 네. 이럴 정도 돈만 흥청망청 쓰는 뭐 이런 행사가 아니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오프라인 컨퍼런스나 모든 업계 인사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좀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오고요, 비즈니스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디벨로퍼들도 오고, 뭐 대표들도 오고, VC들도 오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많은 네트워킹들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VC 같은 경우가 오면 수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나고 명함을 교환을 하고 끝나고 났을 때 그 프로젝트 다시 컨택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저는 이 컨퍼런스라는 공간이 결국 자본과 기술이 중간에 만나서 이게 정말 자본이 투입된 하나의 통로. 서로 만나야지만 투자를 결정할 수 프로젝트 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유독 이 블록체인 시내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많은 참여를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본이 정말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프로젝트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폴리곤이 왜 이렇게 사업 개발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가장 많은 자본을 시장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네. 재단에서 프로젝트 팀에 투자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돈이 있는 곳에 혁신이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정효준 PM님께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해볼게.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 행사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국내에서 성공 사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래서 국내에서 성공한 디파이, 국내에서 성공한 다오 이런 좀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예. 국내에서 이제 해외 연사들이 와서 좀 생생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 이런 얘기를 좀 듣는 게 저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젝트를 더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UDC 관련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눴고요. 이장호 대표와 정효준 인포맥스 PM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조원경의 이슈피디아가 이어집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조원경 교수와 함께 글로벌 다양한 이슈들을 알아보는 이슈피디아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조원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다. 0.75%포인트. 상당히 많이 오른 건데 우리나라 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세 번째 뭐 강펀치를 날렸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1%포인트 안 올린 게 어디냐 이렇게 안도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인상하고 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어떤 좀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면은 안도 랠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럼 저희도 저번에 뭐 그날 안도 랠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도 랠리가 아니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안도 랠리라는 것은 저희가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여기만 초점을 뒀거든요. 예. 근데 파월의 입이 되게 비싸잖아요. 예. 이제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 연준의 그 점도표 하나하나 찍는 19명 분의 그 몸값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분들이 찍는 점도표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쯤에 되면은 평균적으로 4.4가 되는 식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게다가 이제 경제 전망을 너무 안 좋게 낮췄어요. 이건 정말 이제 침체 가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침체냐 안 침체냐 하는 것은 아까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지만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침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실 침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올해 경제 전망이 거의 0.2잖아요. 그리고 실업률도 이제 좀 있으면 4%대다. 그리고 내년에 점도표를 보니까 4.6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서베이를 하면 5까지 나온 데도 있었어요. 기준금리가 5%.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그 전월 대비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미국의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이제 3분의 1을 차지하는 렌트비 이게 귀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도 랠리 하기에는 안 좋았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13.23까지 갔어요. 113. 예, 역대급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20여 년 만에 이제 뭐 거의 뭐 최고치고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110을 찍냐 안 찍냐는 거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의미가 없을 정도로 113.23이라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420원 되잖아요. 예. 지금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사람들은 어저께 저한테 그러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뭐 우리가 선반영 했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코스피 지금 40% 부분 내리잖아요. 네. 물론 이제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26일 기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unexpected한 어떤 강펀치였다. 예, 그러니까 이제 0.75%의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갈 길이 멀었다.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연준이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다. 이런 0.75짜리를 3번을 올렸는데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11월에도 0.75를 올릴 거고, 네. 12월에도 0.75% 포인트를
올릴 건지 0.50% 포인트를 올릴 것인지 이게 갈리잖아요. 심지어는 이거 FOMC 열리기 전에는 0.5, 2.5, 0.25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사실 너무 낙관적이었나요? 너무 낙관적이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1%가 되게 높았다가 이제 18% 뭐 이런 정도로 줄어드는 거여서 거의 0.75% 포인트가 아니 제 말은 이제 다음 두 번 남은 다음 두 번이요. 그런데 당연하죠. 예,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슈 PDR을 할 무렵에 저희가 이제 우리 주식 시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0.25% 포인트를 올리는 무렵이 되면은 이게 경제가 노멀한 것이잖아요. 원래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좀 오르는 법입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는 거 말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인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좀 주식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연준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준이나 keeping at it 뭐 이게 볼크가 말했는 것을 나 그걸 인플레이션에 그냥 목숨 걸 거야. 이걸 하니까 저희가 입장에서도 이거 난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 뭐 인플레이션 잡자고 금리 계속 올리다가 초과삼간 다 태우는 그런 사태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일단 잡고 보자 하잖아요. 네. 경기를 희생하서라도.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3.25%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2.5% 금리 기준금리를 갖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역전이 완연하게 지금 됐는데 0.75% 포인트 차나 나는데 자본 유출 얘기가 아주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도 이제 이런 기준금리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자체가 발생했던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치면 이제 좀 다 이제 숫자가 달라요. 왜냐하면 짧게 있었던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크게 예를 드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세 차례 물론 이제 이거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 때를 가장 최근에 거로 기억합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파월이 금리를 막 올렸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겼죠. 왜냐하면 그때 중립금리가 아직 멀리 있다. 그럼 자기는 중립금리라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는 금리거든요. 그래서 중립금리가 멀리 있다고 해서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99년 6월에서 2001년 3월이 있었고 2005년 8월에서 2007년 9월,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 이때는 아마 이제 그 전에 거 말고 이 이후에 거 딱 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있을 때. 그래서 올해도 잠시는 있었잖아요. 네. 예, 잠시 있다가 이제 없어졌다 다시 또 생긴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빼고 그랬을 때 이제 이때 보면은 우리나라 상황하고 미국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달랐는데 예. 환율이 급등한 것이 두 번이고요. 환율이 급등하지 않은 것이 한 번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금융위기 전에 이었었는데 그때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좀 좋았어요. 미국보다. 그래서 이게 미국과 한국의 어떤 금리뿐만 아니라 무역 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체질 상황이 좋았다. 네, 체질 상황이 좋았었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 집값을 너무 그때 이제 버블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예, 그럼 집값 잡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상황이 더 좋았고 네네. 금리는 더 높이지 못했었지만 그때 이제 환율이 안정적이었고 두 번은 환율이 안 좋았어요. 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자본 유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게 자본 유출이라는 부분은 기계적으로 금리가 0.5% 차이 난다, 1% 차이 난다. 물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자본 유출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근데 이게 뭐 1%라고 해서 꼭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된다. 것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채권하는 사람들도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커런시 레이트 스왑 마켓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차익 거래,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뭐 빌려 와서 뭐 이렇게 그 파생 상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스왑 베이시스라는 말도 있고 스왑 스프레드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양의 값을 차지하면은 차익 거래, 이거 좀 기술적인 거라서요. 차익 거래 요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유지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는 총재께서도 1% 포인트 차 같은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그만큼 우리나라 금리 기준 금리를 결정할 때 앞으로 이제 2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남은 기간에서는 아마 0.5% 포인트를 올릴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는 0.75% 포인트까지 올라가기에는 자영업자도 많고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를 올릴 수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20일,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 20일까지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은 이제 지난해 달보다는 그전 달보다는 이제 줄어들었지만 8월 달보다는 여전히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있고, 그러면은 6개월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반도체 가격이 언제 올라갈 것인지. 예, 근데 그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유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이제 저희한테 그래도 좋은 건데,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이제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어떤 자본 유출의 문제잖아요. 자본 유출이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1% 포인트에서 더 넘어서 우리가 1.5% 포인트까지 간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차이도 벌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언제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서느냐,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니까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위트 있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 중에 잘하시죠. 네,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적이다. 하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실 때도 그런 진짜 엣지 있는 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그러나요? 선제 안내나 뭐 이런 거 점도표 우리는 안 하지만 그런 거 비슷한 거를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에서는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점도표가 계속 털리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느냐, 이게 도입되는 것이 저도 정확한 2013년인가 14년 정확하게 이제 그 연도는 꼭 못 찍겠는데, 그때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용론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장 이창용 그 총재께서는 포드 가이던스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힘에 의해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이 따라가는 거에서, 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가지 않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국하고. 그런데 그 외의 나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요번에 금리 결정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한 국가들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숫자가. 예.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본 유출 우려 말씀하시면서 꼭 금리가 얼마 일정 퍼센트 포인트 이상 벌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자본 유출이 뭐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경제 체력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커런시 스왑 레이트에서의 차익 거래 유인을 보고,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 환율만 놓고 보자면 앞선 그 금리 역전이 됐을 때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되게 안 좋아요.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게 1,400원대 환율이라는 건 굉장히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1,400원 지금 뚫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1,500원 얘기까지 막 나오고 했어요.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저는 이제 저번에 달러 사야 되는데 보유하느냐 해서 보유하라고 했잖아요. 달러를. 달러를.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물론 이제 당국자가 아니니까 이걸 어디까지 가느냐. 저는 사실은
이거를 어디까지 가느냐는 말 자체를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지금 1,300원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유지되는 기간이 길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400원대에서도 유지되는 기간이 짧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짧다 안 짧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말에 대해 의미는 저는 안 하겠고요.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건상으로 굉장히 아니다. 근데 뭐 진짜 주식시장 전망을 그냥 언제쯤 사야 되느냐 이걸 했었을 때는 변실은 삼성전자 얘기를 했었지만 예. 결국 저희는 생각해요. 결국은 보면은 좀 희망을 하나 건다면은 저희가 이제 내년에 4.6이라는 것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점도표. 점도표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했지만은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4년은 3.9인가 뭐 제가 봤는데 그런 거 같은데 그걸 그 점도표가 그러면은 그 2023년보다는 2024년에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언제는 내린다는 거죠. 내년 언제쯤.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올 연말에 랠리가 올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0.25라는 정상적인 거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거는 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지금 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잘 버텨야 된다. 이게 그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잡고 싶어 할 텐데 지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뭔가 뾰족한 좀 대책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서요. 이제 뭐 정부가 구두 개입도 하고 실제로 시장에 개입도 하고 그거는 뭐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 동안에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높다. 그래서 사실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뭐 문제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상 자체는 뭐 그냥 킹 달러다.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사실 우리 이제 쭉 그 환율에 대해서 올라 있는 나래비를 세우면 우리나라가 좀 나쁘기 최근에 와서 나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로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나쁜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방어도 하고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뱅크 오브 재팬 BOJ에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글로벌 금융 안정망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서요.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액도 이제 충분히 쌓았는데 지금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IMF 커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건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는 한중일하고 아세안하고 하는 다자간 뭐 통화 사업 이런 비슷한 거고요. 우리가 그 작년 말에 그 한미 통화 사업이 끝나가지고 지금 7개 국가하고 통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사업 체결한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미 통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뭐 전문가도 이거 맺어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그거를 그렇게 물론 맺어야 된다는 거면 좋죠. 그리고 미국이 야 우리 우방국이야. 그래서 정말 한국 도와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목적 자체가 통화 안정하고 경제 교류 활성화거든요. 원래 이 주요 대명제가. 그러면은 이게 한국만 유독 그 금융시장 안정하고 경제 교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할 조건이 되느냐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다 있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형평성 왜 한국만이냐. 저번에도 17개 신흥국인가를 해주면서 그 문재인 정부 때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만료되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선진국 몇 개 하고 5개인가 여기 하는 거밖에 없어요. 딱 정해져 있고 아주 예외적인 거로 하는데 지금은 예외적인 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해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사실 이게 금리 인상의 그
뒷배경에서 보면은 지금 전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싸움도 네네. 있잖아요. 에너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금리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고 내피 생활을 하자 계속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 잘 되는 걸 우리가 안 보여주겠다. 우리가 금리를 자꾸 올리고 경제 호황인 것처럼 돼서 막 러시아 막 에너지 전용가스 막 쏘면은 기름값 올라가고 오페 이거 못 봐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해가지고라도 쟤들이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런 뉘앙스를 사실은 은연중에 뒤에 있는 거거든요. 뒷배경에는요. 네. 꼭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패권 전쟁적인 측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와중에 계속 IRA법도 나오고 네네. 이런 것들 반도체 그다음에 리파워 유럽 굉장히 이제 또 로우 머티리얼즈 액트 유럽에서 나오는 법들도 많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다음 세대 우리가 준비하는데 나는 러시아하고 중동 국가애들 중동은 지금 엄청난 그건 아니지만 네네. 그렇지만은 러시아가 중국이나 이거 못 봐주겠다 이런 것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지 않나. 대외 정세에 영향 많이 미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가 다음 달 12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FOMC에서 금통위까지 3주가 있는데 이 사이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환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킹 달러는 미국이 그거를 좀 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수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미국의 그 소비는 30% 예. 70%예요. 예. 70%가 소비고. 근데 일본도 의외로 그 대부분 수출이 예. 차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낮아요. 생각보다 작아요. 뭐 이렇게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내수로 먹고 나라니까. 살 수 있는 나라고 이제 중국이 굉장히 높았다가 한 25% 정도 되고 저희가 되게 높은 나라잖아요. 저희 외에는 수출하는 나라죠. 독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얘기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달러가 강세니까 다른 나라들 가서 좋은 물건들 많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이제 많이 좀 하더라고요. 네네. 증권회사 직원들이.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가격이라는 게 이게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지는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럼 연끌하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근데 환율도 이게 어느 시간에 가면은 변곡점이 오는 거고 예. 지금 그 달러 때문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유럽도 그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리는 거는 러시아라는 나라를 잘 되게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미 마크롱이나 네네. 이런 프랑스 사람들은 대통령. 내피바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네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지금 추경호 부총리도 어려운 시간이 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잘 견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런 어떤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죠. 저희가 사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부분 때문에 트럼프 정부 때부터 무역 전쟁이 일어났던 네네. 거고 예. 지금 기술 패권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 지금 글로벌 금융 안전망도 공급망도 마찬가지인 거고 금융이 아니고요 그냥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넥스트 스텝을 꾸려 나가는 건 좋은데 미국만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이 이렇게 높은 임금 체제하고 이런 거에서 제조업을 아무리 지금 4차 산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IRA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미국이 유지할 수 있을 건가 당장 지금 여건에서 예. 굉장히 세계화의 어떤 그 장점도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미국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느슨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 국제정치 정세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나 한 개 가지고 딱 그냥 분리해서 보기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예비군까지 동원하겠다 이러면서 상당히 상황이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 반 정도. 네. 이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 이 환율 시장, 외환 시장과 금융 투자 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는 가기는 뭐 얼마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고 막 이러는 것들은 저 생각에서는 좀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질문을 좀 바꿔서 예. 지금이라도 살까요? 달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저번에 1,300원 대해서 물었잖아요. 저는 사라고 굳이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끝물에서 뭐 사는 것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끝물이 언제가 끝물일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주식 경우에도 이게 어깨에서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저번에 1,300원 대해서 여쭤봐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좋은 살기에도 있을 수 있다. 뭐 지금 뭐 어려울 수 있고 그 시간이 좀 딜레이 됐지만은 살 수 있을 때가 있다. 그거는 0.25%로 가는 시기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사는 것이 0.25 정도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이요. 그때쯤에서 또 선별적으로 물론 종목들이 모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조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 금리 인상과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의 이슈피디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를 통해서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나중에도 보충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